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32회 내가 받고 싶은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군요. 2주간 잘 보내셨죠? 나이 먹고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네네. 예. 주워 먹었어요. 어이구. 그래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2주 동안 뭐 있었는지 얘기해야 되는 하지마. 시간인데,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뭐. 네. 자기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제 정체성이 요즘 헷갈리는데 일단 정치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 계속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버이연합에 들어갔다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발랄해졌네. 네. 발랄합니다. 김도인입니다. 김도인 안경 맞췄어요? 네. 그 뒤에 맞췄어요.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10살 때 잊어버린 다음에 지금 맞췄다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비사감? 김도인한테 맞을까봐 묘사해 주세요. 말해주세요. 하여튼 비사감? 굉장히 젊어 보이는 안경은 아니다. 스타일이. 네. 왜? 네. 젊어 보이는데? 일부러. 좀 기품 있고 그런 안경 아닙니까? 네네. 그래요? 전 항상 성숙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성숙해 보이는. 안경만 보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이미지가 보이니까. 그래? 난 네. 그게 제일 어려워. 뭘 입었거나 뭐 걸쳤을 때 그것이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안경 축하드립니다. 학습하면 돼요. 느끼지 말고. 이런 안경은 이런 거야 라고. 오늘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 특집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김도인이 갖고 싶은 선물 들어볼 차례인데 네.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갖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뭘 갖고 싶습니까? 이 주제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패널분들이 이제 계속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정말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방송 주제도 이거저거 준비하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냥 어차피 제가 받고 싶은 선물 특집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전혀 안 되는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네. 어마어마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것이요? 그것을 준비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실제로 제목도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철학 고전과 소설과 그다음에 영화를 1위 관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요? 네네. 1위 관지가 뭡니까? 하나로 꿰는 걸요. 그래요? 1위 관지. 네.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네. 네네. 이것저것 다 보고 제가 지금 원고도 굉장히 두껍네. 장난 생각보다. 아니야. 네. 그리고 빨리 해야 돼. 뭐야 제목이. 제목을 못 정했는데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자를 네. 받고 싶다. 실제로 받고 싶은 거는 양조위를 받고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일단 받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넣어봤어요. 길을 종합 안내하는 선물로. 자? 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세요? 네네. 내비게이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 그 음성 안내를 양조위 버전으로 바꾸면. 그래서 오늘 조금 이거저거 막 이렇게 섞어왔어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냥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엮어왔기 때문에 그 구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은 길을 안내하는 자. 그리고
제가 받고 싶다기보다 그냥 새해 선물 특집을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김도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길을 안내하는 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최 사장님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기억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자식아. 네. 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 기획할 때 패널분들의 그 캐릭터명을 저희가 4명이 같이 만나서 정하지 않았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통보받지 않았어요? 저만 끝까지 안 냈었다 혼났던 것 같고. 각각 협의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 사장님이 저한테는 그때 김도사랑 김도인 중에서 골라 이렇게 2개 줘가지고 제가 되게 욕하다가 저도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 해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했었나? 네네. 김도인이라는 걸 왜 선택했냐면 그때 최 사장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도자가 실제로 돛 닦는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도자라는 한자가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으니까 나 그걸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만에 처음 알게 된 네네. 김도인의 뜻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 뜻이었어? 네네. 실제로 김도인 했을 때 그 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을 닦다 할 때 그 도자도 있지만 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린 다 웃기려고 줬는데 자기 혼자 진짜 진지 뻗으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선물, 길 안내하는 자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영적 위기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 혹은 영적 입문 여러 가지 표현들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자기가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길을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플라톤 국가 동굴의 비유랑 묶어서 얘기할 거예요. 예. 네. 실제로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거칠 때 일어나는 일을 3단계에 걸쳐서 제가 플라톤 동굴의 비유로 얘기할 거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양조위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들을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선물 특집 길을 안내하는 자. 대상을 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진행하기 전에 지금 최 사장이랑 독실이랑 저랑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구성 아닙니까?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1위 관제해가지고. 1위 관제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나 요즘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 나 요즘에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럼 존재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3년 동안 했었는데 어려운 콘텐츠도 있고 쉬운 콘텐츠도 있고 뭐 재밌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모든 콘텐츠 자체가 한 번에 들었을 때 모든 게 다 이해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가 살 때 어떤 콘텐츠나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이 이해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들어서 즉각적으로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들었을 때 뭐 저런 내용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합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상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적절하게 이해되실 만한 분들. 네.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으신 분들 모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에 상실을 경험한 사람, 삶에서 지키고 싶었던 거를 잃은 사람, 계속된 실패에 괴로운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절망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은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출구 없는 곳에 갇힌 사람을 모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깡쌤 당첨. 뭐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입니까? 예. 출구 없는 사람들. 네. 예. 네.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어두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마치 길의 지도를 잃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이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영혼의 어두운 밤. 네, 명상이나 이렇게 영적 수련하는 곳에서는 영적 위기 혹은 영적 입문 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영적 입문 시기. 네, 입문기 이렇게 부르는데 현재 어떤 시기로 찾아오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가 영적 위기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자기 인생이 뭔가 망가진 것 같지만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자신의 삶이 전환을 겪을 때 비로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이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네네. 오랜만에 카드 꺼내세요. 황금부터 걷고 네. 시작합시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삶의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로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거나 잘 경험해내지 못하면 이때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잭 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에서 유명한 명상가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동양 쪽에서 수련하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해지셨는데 잭 콘필드. 네. 옥수수밭. 잭 옥수수밭. 콘필드. 죄송합니다. 이름 비치.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콘필드. 맞잖아요. 맞잖아요. 옥수수밭. 알겠습니다. 네.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책인데 이거 하지 않았나?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아니 한 적 없는데. 네. 책 이름이 뭐라고요?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에? 빨래? 네, 빨랫감. 깨닫는 동안 이제 딴 데 가 있었으니까 집에 빨래가 쌓여 있다 이런 뜻. 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수행 과정에서 입문이란 인생에서 한 개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힘든 과업을 성취해내야만 하는 통과 이래와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아주 거칠게 나누면 두 가지 패턴으로 찾아오는데 이거를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자기 인생이 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열리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문 과정을 어떻게 겪냐면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데 우발적으로 어느 날 시작돼요. 그리고 강렬하고 근본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상실이나 위기, 병, 죽음 등이 갑작스럽게 자기를 닥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 뭐, 누구나 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경제적인 척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시점에 나아가도 내면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거나 그럴 문제를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한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여러 입문의식들이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이랑 그런 노력들을 지지해준 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큰 상실에 무너지고 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무의미한 시간을 버텨내도 그것이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왔음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대답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가 누구한테나 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지지도 있었고 의례나 의식 같은 게 실제로 있었다. 네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생에서 큰 중요한 시기를 앞둔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지지해 줬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사라졌죠. 없다. 네. 제가 그렇긴 하네, 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어둠 속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플라톤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 이런 입문 과정을 가장 너무 아름답게 그려낸 걸 저는 플라톤의 국가의 동굴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네. 네, 깡쌤이 해주셨어요. 지지난주에 국가편 하시면서. 아름다운 국가. 네네, 국가 받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동굴의 비유가 플라톤 국가 7권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뭔가 실패하거나 상실하는 경험으로 찾아오고 힘들게 그것을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형적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위기라는 것이 3단계에 걸쳐서 온다? 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힘든 순간, 뭔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순간에 아, 내가 그때 동굴의 비유를 들었었지라는 거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동굴에 갇히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플라톤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깡쌤이 말해주셨어요. 소크라테스랑 글라우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철인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철인들이 통치자로 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면서 동굴의 비유를 들어줘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머리로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에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동굴의 벽면 쪽 앞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뒤편, 우리들 뒤편에 뭐가 있냐면 머리 위 높은 곳에 저 멀리에 불빛이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뒤에 불빛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굴의 앞에 그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지랑 목이 결박당한 우리와 그 다음에 뒤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잖아, 멀리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높다란 담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길처럼. 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 여러 가지 물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도 지나가고 식물도 지나가고. 식물이요? 네네. 여러 가지 사람들. 식물이 어떻게 지나가요? 뭐 나무 이렇게 끄집어서 뭐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사지를 결박당한 채로 동굴의 벽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로 보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요. 이 담을 따라서 사람들이 온갖 인공의 물품들을 돌이나 나무 그리고 온갖 재료로 만들어진 인물과 동물상을 그 담 위로 쳐들고 지나갈 걸세.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비유와 이상한 재수들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세. 투영되는 그림자들 위에 자기들 자신이나 서로의 어떤 것인들 본 일이 있을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우리가 동굴에 결박당한 채로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도냐면 내 자신이나 내 옆에 묶여있는 사람의 실제 모습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림자의 모습이고 나도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동굴에 있을 때는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에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림자 외에 다른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 그게 뭐냐면 이전에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는 세상을 경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득문득 계속 자기가 공허하거나 텅 빈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 눈이 먼 채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만 내 모습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스스로 결국 미워하게 돼요. 보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말해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기가 이때 시작돼요. 동굴의 비유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떤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이고 이데아적인 세계에 대한 비유. 네네.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건데 이제 김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현실적인 문제, 어떤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정확한 플라톤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 플라톤 해석 이게 정확한 거다. 제가 갔다 2000년... 왔어요. 거기 동굴에. 아 그래요? 동굴도 갔다 오셨어요? 네네. 집이 동굴이라는 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죄수로 갇혀 있었다가 결박이 풀려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결박당했던 게 풀려져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굴 속에서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인생에서 어떤 자기가 반드시 잃고 싶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예. 그냥은 못 나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들이 결박에 풀려나서 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머리 뒤로 횃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있다가 저희가 밖으로 밝은 데 나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와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머는 상태처럼 돼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고 그 시간이 조금 길겠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떠냐면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상태가 됐는데도 괴로울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태양 있는 언덕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햇빛을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지나다니고 있는 실물들을 보면서 진짜 나무를 봐라, 진짜 동물을 봐라 라고 가르치면 이 사람은 괴로울 뿐이에요.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강렬한 빛이 자기는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순간처럼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냐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동굴 밖으로 인도해서 햇빛을 보여준 사람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의 시간이 펼쳐져요. 뭐 라이방 같은 거 끼고 나오면 안 됩니까? 라이방? 네,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가 라이방이라고요? 레이벤. 라이방이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네. 라이방?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이방이 뭐야?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에 그가 높은 것들을 보게 되려면 익숙해짐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그림자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엔 물속에 비친 사람들이나 다른 것의 상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엔 하늘의 별빛이나 달빛을 보면서 더 쉽게 관찰하게 될 걸세. 마지막으로는 그가 해를 물속이나 다른 자리에 있는 투영으로서가 아니라 해 그 자체로서 보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걸세. 처음에는 동굴 밖으로 나와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는 태양에 대해서 벌써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을 걸세. 계절과 세월을 가져다주고 보이는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어느 면에서는 그를 포함한 동료들이 보았던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일세.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누구나 굉장히 인생이 삶이 전환되는 것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벗어날 때 어떠냐면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각은 있지만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펼쳐져요. 그 다음부터 바로 행복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시기와 마찬가지냐면 동굴 속에서 오래 머무르다가 밝은 햇빛이 눈부신 곳으로 나왔을 때 눈이 멀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고 괴로운 상태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쪽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반드시 어떤 영적 위기와 영적 성숙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성찰 같은 게 플라톤 동굴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런 얘기신 거죠? 네. 동굴 안에는 일종의 어떤 가짜나
가짜 나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허구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그 허구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려면 뭔가 상실의 경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저도 이제 종교학 공부할 때 네.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적 깨달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종교적 깨달음이나 어떤 인간의 내적 성장 이런 경험을 갖다가 이제 종교 안에 신화나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도의는 다르십니다. 네. 뭐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시기를 겪으실 텐데 그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전환이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다가올지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냥 빛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방향을 잃거나 잘못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삶이 전환하는 경험을 겪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그 이후로 여러 번의 방황하는 시간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실 때는 눈을 떠서 좋을 수 있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회의스러울 때가 있어요. 2번째, 이 시기에 자기한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삶의 전환을 겪고 났을 때 대부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 눈에는 당신이 어리숙하고 세상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적응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서 눈을 떴지만 실제로는 지금 뭘 잘 못 보는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거나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동굴에 있는 사람이나 빛을 이제 보고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나 둘 다 아직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리숙해 보인다. 네.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동굴 안에서도 어리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네. 어리숙한 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니까. 그렇구만. 3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시기를 겪게 돼요. 또 돌아가요? 네, 동굴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부신 빛에 길을 잃은 것 같은 시기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얘기 다시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동료 죄수들을 상기하고서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데 그들은 불쌍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이전에 같은 자리에 앉는다면 그는 갑작스럽게 햇빛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눈은 다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간신히 적응했는데 네. 다시 어떤 연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안 보이겠네. 네, 다시 또 안 보이게 돼요. 만약 그가 동굴 속의 죄수들과 그림자를 다시 판별하는 경합을 벌이도록 요구받는다면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는 비웃음을 자초하게 될 걸세. 또 그에 대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더니 눈을 버려왔다고 하면서 올라가려고 애쓸 가치조차 없다고 사람들은 비웃을 걸세. 또 그들을 이끌고서 밖으로 나가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자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서 죽일 수 있다면 죽여버리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그래서 그는 눈에 있어서 2가지 곤란한 현상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갔을 때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을 때도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혼이 인생을 살면서 혼란을 일으켜서 뭘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알게 돼요. 어떤 혼이 밝은 삶에 와서 미처 익숙하지 못해서 암흑 속으로 다시 돌아올 때와 아니면 암흑 속에 있다가 다시 밝은 곳으로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의 혼이 일시적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고 자세히 살펴볼 걸세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향하는 것은 몸 전체를 함께 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네. 그리고 가장 밝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견디어낼 수 있게 될 때까지 해야만 하네. 이것이 바로 조음의 이데아일세. 조음의 이데아. 네. 지금 뭐 선텐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등 뒤만 태우면 안 되고 앞도 좀 태우고. 그렇구만. 태양을 좀 바라봐라. 그런데 듣다 보니까 지금 고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인 거는 없고 상징적인 것만 있는데 이거를 누구나 이해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한 번씩 겪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기 삶에서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나는 바뀌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막 색깔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삶의 경험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너무 비유와 상징이 커갖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전혀. 독실이는 어떤 뭐랄까 이게 예쁘게 잘 자라가지고 그게 예시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본인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용기 100배해질 수도 있어. 지금 나는 억울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하는 걸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맞아. 이 상징을 계속해서 자기 변명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야, 니네가 날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좀 더 뭔가 많은 걸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됐는데 라고 변명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 하지만 또 동시에 진짜로 뭐 변모한 사람이 있겠지. 그 둘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알려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좋은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어. 어두운 곳에 살다가 빛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날 빛으로 끌어낸 사람을 막 혼내고 싶기도 하고 약간 좀 매트릭스 생각했거든요. 현실에 맞아요. 매트릭스가 이걸 차용한 거지. 약을 먹고 딱 깨어났을 때 그 순간의 어떤 충격, 네오는 물론 금방 적응을 했지만 그런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왜 저거를 그러니까 덕실이가 저렇게 끼어들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왜 쟤는 그거를 공감을 못하나 공감 능력이 없나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죠. 근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있는 척 해야지. 근데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확실할 수는 없는데 어떤 러프하게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4명이 다 각자의 삶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해한 것처럼 고개 끄덕거렸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베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알았어. 야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깨우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베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왜 깨우치지 못했냐 라고 분명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이 상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나 아니면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한데 이 상징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브하다? 느슨한 거다. 너무 많은 부분을 커버해요.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뭐 배우자라든가 혹은 부모님이라든가 이때 그 상실로부터 뭐 빛에 딱 드러났을 때 이런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리 추구의 열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주식이 떨어졌어, 집값이 떨어졌어. 이때도 충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나의 하나 있는 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 이게 확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로 벗어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상징으로밖에 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을 겪고 나는 동굴에서 살다가 벗어났어라는 자각적인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거를 논의한다고 해서 너는 동굴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너는 동굴에서 벗어났어라고 평가조차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렇지. 그냥 본인의 인생이고 자기가 나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상실을 겪은 거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세련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 돌아보고서 회고할 때는 아 내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어라고는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느낄 거냐면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느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고 어긋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길을 모르고 계속 나아가는 그냥 장님 같은 상태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실 네네. 후에 뭐 삶이라든가 우리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개선되거나 계약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네. 상실을 극복하는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냥.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뭔가, 물론 악용하거나 이거를 뭔가 집단적으로 세력화해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처럼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이 그 자기 인생에서 겪어내는 어떤 상실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너무 다 사적으로 네. 사적인 영역의 일이고 어느 정도 뭐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쭉 들으면서 이게 일종의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그렇지. 그 한 부분인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잘 자라는 독실님 같은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사회화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 뭐 가치관 같은 것들 갖다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또 뭐 직장, 군대 이런 데서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면 강요를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오줌도 화장실 가서 싸야 되고. 진짜? 예, 대소변 가르키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게 다 사회화 일종인데 이런 것들만 그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 이제 실패하는 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그 진정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찾아야 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왜 화장실을 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싸면 됐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무 폭력적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발달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 발달 과정 전체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김도인이 하는 얘기는 뭐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것보다 되게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가장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동굴에 비유해서 지금 인용을 많이 해오셨는데 더 있나요, 내용이? 네. 동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마지막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사람은 빛의 세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굴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동굴에만 있었던 사람들한테 여전히 이 사람은 그냥 어리숙하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언하는 것처럼 혼 안에 지식이 있지 않을 때 마치 보지 못하는 눈에 시각을 넣어주듯 자신이 지식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는 말일세. 혼의 전환에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걸세. 우리는 교육을 이것으로 불러야만 하네. 보는 능력을 생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을 지니고는 있대 바르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지만 보아야 할 곳을 보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게 되는 방법 말일세. 아, 우리가 누군가한테 시각을 넣어줄 수는 없다는 거지. 네. 그가 갖고 있는 시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 기능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시기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뭔가 획일화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일반화돼 있냐면 이 사람을 마치 기계나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투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한테 중학교 3년의 시간,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투입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인재가 되고 대학교 4년의 시간을 투입해주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인이 될 거고 사회인이 돼서 한 4, 5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는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몇 년에 걸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실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들 개개인이 살아내는 모습은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사회나 교육이 얘는 못 보는 애니까 우리가 보게 만들어줘야 돼라는 게 아니고 원래 볼 수 있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뭔가 시간과 지지를 보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플라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도와줘야 된다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네. 야, 저 그림자만 보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좀 뒤통수를 좀 돌리세요. 요거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뭐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어두운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져야만 하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그곳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잘 보게 될 것이고 각각의 상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의 상들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해서 참된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다시 동굴로 오는 인생의 시점을 겪을 때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하기 쉽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나 특히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빅스로 이끌어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놀라웠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이나 있었는데 너무 막 대단해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마치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늘 기억해야만 해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고 인생의 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내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만의 어둠에 익숙해져야만 돼요.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거고 주변 사람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훨씬 더 명료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다시 동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끝. 아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원리적이잖아요. 아까 독실님도 말해주셨는데 상징이 너무하고 뭔가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일단 첫 번째는 매우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나는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굉장히. 왜냐면. 근데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예?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11번. 11번이나. 11번 있어가지고. 11번을 딱 쓴 거잖아, 그냥. 그래서 동굴 밖을 11번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어떤, 뭐랄까, 동굴 밖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집중력이 없어서 들락날락. 그러니까. 어쩐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너희들한테 이제 새로운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외계인 얘기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독실님은 뭐 이런 전환의 순간이 있었나요? 매 순간이 전환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게 과학과 기독교의 조화로움이 난 있다, 모순이 없다. 아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그런 과정 그리고 고민들의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오랜만에 있어요. 배틀 뜹시다. 누가 많이 깨달아야지 오랜만에 배틀 한번 또. 그런 거는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했는데 뭘 했었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저도 100%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럴 때가 있죠. 나만 반대로 이해한 적도 실제로 있었고, 한 이제 두 부류로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가 비슷한데 살짝 이제 핵심을 다르게 이해한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사람은 짜증날 정도의 어떤 집요함?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디테일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공대 쪽의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아니,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이런 의미 아니었어라고 했는데, 아니, 난 이런 의미였어라고 했을 때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생활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어떤 큰 줄기에서의 내용, 특히 전 종교적인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깨달음이 온다고 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독실님도 그럼 이런 경험을 자주 경험했다? 몇 번 정도? 11번보다 12번? 많습니다. 11번은 힘들어. 왜냐면 2번, 3번 했을 거야. 이 새끼들 그냥.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게 많지는 않았죠. 뭐 그렇게 11번 있었다는 건 아직 극적인 건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그 문턱에서 깔짝깔짝. 그죠. 독실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뭐냐면 이제 기도 가운데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신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성을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사실 독실이한테는 그게 동굴 밖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치? 뭐 11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그 물어보는 거죠. 깡쌤은 어떻습니까? 깡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시 밖으로 나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나? 저 이제 저기 뭡니까 최 사장님이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최 사장님도 그 죄와벌. 아, 예. 그게 그 11계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발견한 그 죄와벌이라는 소설을 읽고 굉장히 아, 그래? 예. 최장님은 몇 살 때입니까? 몇살 때는 거예요? 몇 살입니까? 19. 내가 이겼어요. 지금 20이 저는 고1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예비 소집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나요 그날이. 고1 예비 소집일. 근데 그 네. 출판사도 범우사 기억나십니까? 아, 범우사 유명했죠. 범우사 죄와벌인데 표지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해져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딱 고등학교 딱 배치를 받고 첫날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날인데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짝꿍이 이제 1년 더 다니신 형님들 있잖아요. 그때 1년이면 진짜 크지. 예. 아이고 이거 좀 인생의 이렇게 고난. 이렇게 그 생김새가 좀 이렇게 거칠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조용해지고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마침 그 책상 서랍 속에 그게 딱 있었어. 그 책이. 아, 깡쌤 그 책상 속에. 네. 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책이 뭐 우연히 어린이를 거기 위한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정받은 반에 같은 중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옆에는 1년 꼬르신 형님이랑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소리치고 떠들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웃기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진짜 위기 상황인 거야. 그냥 얘기죠. 아무도 몰라 내가. 그래서 이제 책 속에 빠져들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무너지고 뭐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순간의 기억이 남습니다. 아니 1년을 더 다닌 형님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해진 손때 묻은 죄와벌을 꺼내서 읽는 것 자체도 굉장한 모험 아닙니까? 아니, 너 지금 뭐 하냐? 상종하기 싫은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구만. 김도희는 뭐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던 어떤 구체적인 거 뒤에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그 하나 특징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제 인생을 뭔가 풀어놓으면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박 4일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한 50개 됩니까? 헤아릴 수 없죠. 아이고, 예. 처음에 이제 동굴의 비유로 플라톤의 얘기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시기,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 밖에서 다시 동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3단계.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영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새해 선물 특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양조위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 양조위.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양조위를 주인공으로 양조위가 동굴에 갇혀 있을 시기. 그 다음에 양조위가 동굴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기.
양조위가 밖에서 동굴로 다시 들어가는 시기. 이거를 세 작품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작품은 3개인데 짤막짤막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동굴에 갇혀있는 시기에 양조위는 뭘로 할 거냐면 하루키의 단편소설집으로 할 거예요. 양조위 영화가 아니고? 네네. 그냥 주인공을 양조위로 설정한 네네, 거구나. 주인공을 양조위로 설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니까. 네네. 그렇구나. 받고 싶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양조위 씨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네. 진짜로 그럼 시나리오를 써오신 거네요. 진짜 영화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구성을 짜봤어요. 예. 동굴에 기대됩니다. 있을 때 양조위는 하루키의 단편소설집. 그리고 동굴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양조위는 해피투게더라는 왕가희 감독 영화로 할 거예요. 해피투게더? 네. 그 다음에 밖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양조위의 삶은 중경사님 영화로 할 거예요. 중경사님? 네. 세 작품 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굴에 갇힌 양조위. 100%를 잊은 채 살아가다. 제목이에요. 제가 뽑아봤어요. 네, 여기는 한 5분 정도 제가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단편 중에서 저 정말 좋아하는 단편인데 제목이 이래요.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4월에 어느 맑은 아침에 100%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제목이 좀 길어요. 1983년에 발표한 단편집에 속해 있는 작품이에요. 김도인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요거 4분 정도 읽어볼게요. 4분. 괜찮을까요? 예. 네. 읽는 거 집에서 연습해 왔어요. 글쎄요? 김도인의 오디오북. 3년 만에 처음 연습해온 발음.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 끝난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소년은 18살이고 소녀는 16살이었다. 그다지 잘생긴 소년도 아니고 그리 예쁜 소녀도 아니다. 어디에나 있는 외롭고 평범한 소년과 소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100% 자신과 똑같은 소녀와 소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난 줄곧 너를 찾아다녔어. 내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넌 내게 있어서 100% 여자아이야. 소녀는 소녀에게 말한다. 너야말로 내게 있어서 100% 남자아이야. 모든 것이 모두 내가 상상하고 있던 그대로야. 마치 꿈만 같아. 소녀는 소년에게 말한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질리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계속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고독하지 않다. 자신의 100% 상대를 찾고 그 100%의 상대가 자신을 찾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의 극히 사소한 의심이 파고든다. 이처럼 간단하게 꿈이 실현되어 버려도 좋은 것일까? 대화가 문득 끊어졌을 때 소년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시험해보자. 가령 우리 두 사람이 정말 100% 연인 사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게 틀림없어.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도 역시 서로가 100%라면 그때 결혼하자. 좋아, 소년은 말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시험해볼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100% 연인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상투적인 운명의 파도가 두 사람을 희롱하게 된다.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그의 유행한 악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몇 주일간 사경을 헤맨 끝에 옛날의 기억들을 깡그리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 DH 로맨스의 저금통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명하고 참을성 있는 소년, 소녀였기 때문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다시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터득하여 훌륭하게 사회 복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우체국에서 속달을 붙이거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75%의 연애나 85%의 연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녀는 32살이 되었고 소녀는 30살이 되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소녀는 모닝커피를 마시기에 하라주쿠의 뒷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소녀는 속달령 우표를 사기 위해 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간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간다.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 비춘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 여자아이다. 그는 내게 있어서 100% 남자아이야. 그러나 그들의 기억의 빛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들의 언어는 이제 14년 전만큼 맑지 않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 그대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만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키미노 나와. 슬픈데. 네.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던 거 애니메이션 그거 아니에요? 초속 5cm. 센티메타? 센티메터? 센티메타. 키미노 나와 이런 거 없습니까? 원래 다음 이 이야기가 네. 너의 이름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스쳐 지나갈 때 말을 꺼내지 못했었던 사람이 맞아요. 저렇게 했었어야 됐다라는 네. 거니까 더 슬픈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거보다 어쩌면. 네. 그리고 실제는 제가 읽은 소설의 내용은 그 단편집 안에 액자 소설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여자를 알아봤는데 말을 꺼내지 못해서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액자식으로 쓴 거예요. 하루키 거는 몇 번 언급을 해주셔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좀 대단한 것 같긴 해, 하루키는. 네. 정말 좋아하는 단편집인데 우리가 누구나 자기가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꿈꿔왔던 삶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노력을 기려왔던 어떤 중요한 목표나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쳐서 엇갈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네. 이게 동굴에 갇혀서 살고 있는 양조였습니다. 그러면 근데 잠깐만 여기서 양조위가 나올 이유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양조위라고 해. 나한텐 양조위야. 알겠습니다. 네. 화자가 양조위인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니요, 하루키 소설인데. 혹시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도인이요. 안 됐네, 둘이? 네네. 그래서 영혼이 맑지 않아. 서로를 스쳐 지나가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게 되는데 양조위가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